아테네 최고 시민이 추방당하는 이유는 추방하다라는 동사는 그리스 단어의 도편 추방에서 유래를 두고 있다. 도편 추방은 기본적으로 5세기 탄핵이라는 탄핵 정치적인 절차가 발명되기 한참 전에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후풍쟁이 거짓말쟁이 그 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를 아테네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고안된 법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에 추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원치 않는 자를 그들 속에서 솎아내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었다. 매년 아테네 광장에서는 도편 추방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가 진행이 됐다.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되었건 아테네를 떠나야 했다. 도편 추방 대상자에게는 짐을 써서 떠나기 위한 열의 말미가 주어졌고 10년을 꼬박 채우기 전까지는 기한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10년을 채우고 나면 돌아와서 아테네인으로서의 생활과 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그가 도시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 변 추방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영웅정의업체를 남긴 페리클레스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 변 추방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나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아테네 최고의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정치가 아리스토티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한다. 도편 추방 투표가 치러지고 있을 때 한 문명인이 다가와서 아리스토티데스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갔다. 여보시오, 내 도편에 아리스토테스의 이름을 적어 주시겠소? 아리스토테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려운 일은 아니오만 그 사람에게 뭔가 불만인 거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글쎄 아니요.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글쎄 아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요. 그 몇 명일 말인데.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온통 정의로운 아리스토테스라고 칭하는 걸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나서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아리스토테스는 자신의 이름을 도편에 적었고 그 남자는 그것을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독자 잃어버리나 내가 조국에서 10년간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추방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너의 전체 영역은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판단의 아주 사소한 단초에도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흥미롭게도 fMRI를 통해서 실시간 스캔을 해보면 사회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고통은 동일한 신경 메커니즘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추방당한 이들은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농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입은 물리적인 부상을 입던 우리 은혜는 동일한 경고 신호를 발산한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고통은 허리와 척추의 통증 및 심지어 출산의 고통과도 관련성을 보인다. 마음의 상처가 마치 다리의 골정상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고통이 엄청난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추방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아주 약한 수준의 냉대와 무심만으로도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때로는 매일 경험하는 일로 인해 그런 고통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안 좋은 일이다. 4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배척당한 경험을 할 때마다 일기에 기록하도록 한 연구에서 지시했다. 참여자들이 기록한 사건 중에서 700여 건 이상은 비교적 흔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추방당한 경험을 하고 나면 참여자들은 기속감, 자기 통제감, 자존감 등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더욱 의미 없게 느꼈다. 거절에 대한 우리의 내적 감각은 너무도 예민하게 발달해 있는 나머지
심지어 그 일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경우에도 고통을 느낀다. 인터넷에서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기분, 저 사이버 도편 추방은 사람을 만나서 거절당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정적인 반응은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우리가 좋아요가 낳는 즉각적인 만족의 세상 속에서 수천여 명의 가상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기가 너무도 쉬운 세상이 되었다. 가령 누군가가 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소한 경우를 떠올려보자. 사이버 도편 추방을 당하는 사람은 귀중한 소속감이나 자기 존중감의 상실을 겪게 된다. 사회적인 단절에 대한 우리의 생물학적인 반응은 연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기술적인 발전에 덜미를 잡힌 듯하다. 거절의 크기나 강도가 얼마나 큰지는 상관이 없다. 일단 거절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스위치가 켜지고 나면 우리에게 내재된 도편 추방 경고 등은 가장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사회적인 거절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질 때조차 생명이 위협당할 때와 맞먹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러 차례 반복된 한 실험을 살펴보자. 피험자는 방 안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공 넘기기 게임을 한다. 그러는 중에 사람이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피험자를 떠돌리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는다. 이 실험은 온라인에서 사이버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천여 명을 상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같은 패턴이 드러났다. 사회적인 추방을 단 2분에서 3분 정도 경험한 것만으로도 특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강력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한 것이다. 낯선 이들과 공을 주고받고 인위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컴퓨터 앞에서 공을 넘기고 받는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조차 배제당한 참여자들은 감정이 격앙되고 말았다.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추방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보다도 깊은 요소인 본능적인 공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추방당하는 이를 보며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겪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경 반응 체계가 추방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지나치게 민감한 쥐도처럼 추방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인 추방에 대한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 기제는 너무도 강력한 나머지 우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위협을 느낄 때면 또 다른 막강한 심리적인 기제를 작동시킨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것이다. 공포, 자기의심, 심리적인 고통에 짓눌린 우리는 우리를 배제한 자가 친구인지 적인지도 잊어버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조차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백인업을 저희 멤버라는 안내를 받고 사이버볼을 진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피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서조차 피험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비용 때문이 아니다. 집단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방을 무기 삼아 집단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현 사회에서 벌어지는 도편 추방. 1930년대 미국 중서부 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전진하던 비행 청소년 조니 로커는 자신의 삶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살았다고 묘사했다. 11남매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조니는 언제나 얻어먹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조니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주정뱅이에 도박꾼으로서 건실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아팠고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5살의 조니는 아버지가 친구와 술 취한 채 싸우다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니 형들 역시 살벌한 주먹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먹을 것은 귀했고 집세는 그나마도 낼 수 있을 때 간신히 내는 정도였다.
조원이와 가족들은 협잡근 도둑놈 말썽쟁이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조원이는 태어날 때부터 망한 패를 손에 들고 있었던 셈이다. 조원이는 당시를 이렇게 언급했다. 나는 그 어느 것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또 나 또한 상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리고 서로 신뢰한다는 기분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다. 조원이와 가족들은 여러 빈민가를 옮겨 다녔고 조원이는 처음 학교를 다니는 7년 동안에 7번 전학을 가야 했다. 조원이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조원이는 내가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 학급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친구들 역시 조원이를 완전히 떠돌리고 있었다. 생일 파티에 불러주지 않았고 발렌타인데이 선물 교환에도 조원이를 끼워주지 않았다. 12살이 되었을 때 조원이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교육과 치료를 교환하는 가톨릭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제야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조원이는 학년을 7년이나 건너뛰어서 월반을 했다. 조원이는 몸가짐을 바로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조원이는 걸스카우트들이 모인 방에 뛰어들고 공용 공간을 망가뜨렸으며 아이들을 조직하여 어떤 집에 돌을 던지며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공립학교로 되돌려보내졌다. 하지만 모든 이가 조원이에 대한 믿음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조원이의 누나 중 한 명이 상담소에게 간청했다.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알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사고를 치는 것은 아직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행하게도 조원이는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의 요조의 대상을 올렸다. 인근에 뭔가 사고가 터지면 경찰은 조원이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밤 조원이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남의 집 들어가서 $50 상당의 보석을 훔쳤다. 조원이는 그 보석을 곧장 해필드 여사에게 팔았다고 자백했다. 과거엔 해필드 여사는 인근 갱도범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재판장에서 조원이와 상담사는 조원이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심지어 지역 경찰관 중에서 한 사람도 조원이 편에 섰다. 최근에 몇 달 동안의 행동이 나아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판단은 궁극적으로 판사가 하는 일이고 판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었다. 조원이 이 녀석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40년대 말 미시건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 과정 학생이 스데니 샥터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했다. 위에서 우리가 읽은 조원이의 얘기를 읽고 조원이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샥터의 목적은 사회적인 설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샥터는 각각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4개의 사교 모임을 만들고 피험자에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45분간 대화하며 회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험 대상인 학생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 모든 사교 클럽에는 비밀리에 투입된 3명의 실험 보조자가 있었고 그들은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조원이의 이야기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조원이는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가야 할까? 아니면 정부에서 감독하는 위탁 가정에 맡겨야 할까? 그도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아야 할까? 토론 참여자들은 이런 각각의 대안에 대해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1점은 조원이를 완전히 사랑으로 감싸 아무런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7점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매긴 점수를 다른 이들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샥타가 고용한 3명은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 점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 각각이 수행하는 역할 또한 정해져 있었다. 삐딱이는 토론 모임의 대다수가 택한 답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중도파는 가장 인기 있는 관점을 따라가는 역할이었다. 대세파는 처음에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만 나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관점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토론 참여자들 대부분은 조원이 얘기를 읽고 현미를 느꼈으며 2점에서 4점 정도의 입장을 택했다. 삐딱이는 언제나 7점을 택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매번 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일단 토음에게 집중했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은 톰을 가장 부족한 인물이며 톰을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 부족한 인물로 여겼다. 샥터는 누군가 집단의 의견을 거스를수록 사람들이 그를 덜 따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샥터는 우리가 사회적인 단위 내에서 이견을 다루고 단합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알아냈다. 불필요한 지실이 드러났다. 의견 일치가 잘 되는 집단일수록 더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견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식의 의사 합의를 본 그룹 중에서 75%는 35분 이후로 처음을 아예 대화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 속에서 인기 있는 견해와 다른 관점이 배제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것이 샥트의 결론이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피험자들의 집단은 교회를 다잡고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편 처방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본인의 내 집단에서 돌출된 존재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충돌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실 진정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내 집단이 추구하는 바에 은밀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집단에서 자, 이제 집단에 도전하거나 제 발로 떠나거나 하는 건데요. 내게는 내게는 수자라는 친구가 있었다. 얼마 전에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수자는 기술금융, 에너지 분야의 굉장한 기업들을 상대하는 큰 컨설팅 회사의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상태였다. 대학원을 마치고 그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수자는 내게 꿈의 직장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었다. 컨설팅 회사는 유명할 뿐 아니라 급여와 복지 모두 굉장했다. 수자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적성에 맞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수자는 회사가 본인의 성공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다니는 컨설팅 회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천명하였기에 수자는 본인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사명을 지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점점 더 수자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갔다. 입사 후에 2년 동안의 수자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원이었다. 첫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떠날 때도 수자는 열의에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회사로 들어오자 수자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윗선에서 갑자기 수자를 에너지 업계의 새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기술팀에서 빼내더니 만나본 적이 없는 상사와 일하도록 재배치했기 때문이었다. 수잔이 처음 맡은 일은 3층에 소금 섞은 물을 고압으로 투입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겨내는 새로운 책을 뽑인 프레킹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장밋빛 백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내게 전화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잔은 사실상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처지였다. 일단 사측에서는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더니 정말 나쁜 회사와 끔찍한 일을 하도록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망할 프레킹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수전이 355어르지 천연자원보호협회 같은 환경보호단체에 자주 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로서는 수전의 반응이 놀랍지 않았다. 화석연료 최고를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물어보았다. 윗분들하고 이야기는 해봤어? 물론이지. 수전이 대답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봐. 왜? 그러니까 나는 이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일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했거든. 이 에너지 회사는 모든 종류의 환경법을 어기고 있지만은 손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또 넘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와 미주리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대중에도 매연을 뿌리고 있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공개적으로 마련한 가치와 상반되는 거야.
우리는 기업의 사명의 지속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 에너지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의 공법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 나는 말했다. 그래. 그러자면 다른 곳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러고 싶지만 그러려고 시간이 걸리고 또 일단 지금은 망할 백서를 만들어내야만 해. 더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꿔. 게다가 아기 때문에 푹 자지도 못하고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다시 천천히 입을 떼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퇴상하려? 물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야. 다른 일자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거든. 그런 수잔을 보며 정말 딱한 마음이 들었다. 수잔이 달리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할 뿐이야. 또 수잔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겪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 갇혀버린 일이 우리 삶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결국 수호자는 본인의 가치와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접어둔 채 원치 않는 백서를 쓰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며 일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패러다임이나 근본적인 가치관 정체성에 달려졌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나의 개인적인 가치가 나의 부족과 충돌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지와 마주하게 된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집단에 도전하거나 제발로 떠나거나 혹은 세 번째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저 집단이 원하는 바에 항복해버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경제학자 티머 쿠라니 선호 위장 이런 붙인 세 번째 선택지는 이성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큰 불쾌감을 남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성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실용적인 선택지로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경로를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 결과는 우리가 실감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지속되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나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는 생활을 제공하고 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집단 착각은 더욱 쉽게 강해질 수가 있다. 결국 원치 않는 집단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마는 것이다.